홍콩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타이완이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독자적인 군사 외교 그다음에 자신들 지도자를 스스로 뽑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인정하는 나라가 12개밖에 없어요.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나라들, 뭐 태평양 도서 국가들, 중남미의 아주 작은 국가들만 이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대만이 중국의 복속이 돼야 그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 전 단계가 바로 무력으로 병합을 시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력 침공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사실은 1979년 1월 1일 날 미중 간에 수교를 하면서 중국은 자기하고 수교하는 국가들은 첫 번째 조건이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대만하고 단교를 하는 거고 일본도 대만하고 다 단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볼 때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만이라는 섬이 없으면 소위 중국 해안선이 전부 중국이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중국 해안선 이 전체가 중국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서태평양 이런데 그다음에 그 대만이라는 게 일본 오키나와 열도에 이렇게 이어져서 센카쿠 열도 이렇게 지나서 대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형태로 이게 지정학적으로 대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교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79년도에 미 의회에서 그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원해서 지켜주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물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미중 충돌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일본도 대만을 식민 지배로 50년을 했었고 어쨌든 지금 미일 동맹 미국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중국은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미일과 싸워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까지 있고 TSMC만 있는 게 아니고 UMC라는 또 파운드리 이 둘이 합쳐서 거의 뭐 80%에 육박을 합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그다음에 대만이 또 뭘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후공정 패키징 분야도 거의 55%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또 미국이 잃어버린 반도체 권력을 찾아오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상황과 지경학적인 이 사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대만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 있죠.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대만도 그게 딜레마예요. 중국과 딱 끊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가 민주진보당 정부예요. 그런데 대만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계속돼야 되죠. 실제로 TSMC 공장도 남경에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우는데도 교역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민생, 경제 교류에 있어서는 실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듯이 이렇게 막 침공을 해서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렇게 쉽게 점령을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만은 상륙할 때도 별로 없고 뭐 병력이 일반 군사학적으로 점령하는 것보다 5배가 많이 든다고 그러고 가운데가 또 바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뭐 대만이 이기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압박을 계속할 거다. 이제 예전보다 군사력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군사 기술이.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미사일을 대만 섬 전체를 둥그렇게 탄착군을 그 환도 그러니까 이 섬 전체를 이렇게 주변을 공격하는 그런 정밀성까지 가지고 있고 또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이 결국 자기네한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민진당 소위 독립 성향을 가진 정부도 최종 목표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거지만 지금은 일단 현상 유지. 대만 사람들은 80% 이상의 현상 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이 현상 유지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물론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할 거다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했단 말이죠. 해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고 이런 또 새로운 파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는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동양적 사고로 지금 그런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미국과 또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자칫 미국과의 대결이 될 수도 있는 이 구도를 선택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전쟁은 일으키기는 쉬워요. 그런데 전쟁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한다 그러는데 현대전은 돈 없으면 전쟁 못 합니다. 그건 좀 경제도 안 좋은데 그거를 물론 뭐 2박 3일, 3박 4일 해서 탁 우리가 얘기하는 초전 박살에 의해서 그 점령을 하면은 모르겠으나 대만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대만도 미사일 다 있습니다. 무기가. 그렇게 될 가능성 크지 않지만 삼엽댐을 폭파시키면 뭐 5천만에서 1억 명이 몰살한다. 중국 삼엽댐을.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그 슝펑이라는 미사일을 사거리 2,500km짜리 미사일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베이징, 상하이에 700여 기를 겨냥을 해놓고 있고 안 쏘겠지만 코너에 몰리면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직접 충돌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만을 점령해서 보여준다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점령이 쉽지도 않고 만약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오히려 권좌를 에서 내려오는 걸 재촉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모험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대만에 대한 점령을 전리품으로 해서 뭐 이 사선에 할 거다 그러는데 우선 그 전리품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적 요인이 들어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대만 해협의 통제권을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가게 되면 남중국해 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기는 우리 그 원유 수송로예요. 우리하고 일본에. 그래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없는데 중동에서 원유의 80%를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한 5일만 안 와도 대한민국 산업은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설사 점령을 하고 무력 침공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가만히 안 있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특별히 러시아가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에너지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수물자 조금 하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중요한 경제적인 행위자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중국이 발전할 방법이 없죠.
뭐 다른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에너지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이고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에요. 이렇게 사실 자신들도 공급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뭐 다른 나라에 나가는 공급망, 희토류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죠. 러시아와 미국의 경쟁은 뭐 군사력과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경쟁만 하면 되는데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경제까지 들어가 있고 문화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게 전리품이나 이런 걸로 삼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상대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움직일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대만을 병합시키는데 무력으로 병합하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계속 저항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섬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병합을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화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발전해서 대만 사람들이 역시 중국이랑 같이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만에서 보니까 일국양제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홍콩에.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교류 이런 건 다 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정치인데 이거는 이 무슨 전쟁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이 정치적談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국은 독립주의자들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국민당이건 민진당이건 이미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49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5년 전이잖아요. 옮겨가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75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무슨 뭐 고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대만에서 낳고 자란 정체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니네 뿌리가 여기에 있고 이것만 계속 얘기해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민당도 저기가 원래 우리가 통치했던 데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분단이 오래되니까 생각도 서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북한같이 폐쇄적인 사회에는 더 많은 세뇌 교육을 받고, 그런데 지금 중국 대만은 민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달라요. 그래서 작전을 새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워낙 국력이 차이가 나니까 대만도 중국을 뒤집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현상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은 당연히 확실하게 대만을 중국의 품 안에 집어넣으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고 이제 대만도 딱 오게 되면 우리께 된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꼭 유니피케이션이라는 통일을 안 해도 통합, 그죠? 뭐 정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국이나 대만에 서로 다 좋다라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국은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대중화의 부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서방 세계와 연합한 대중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이 대중 압박을 하면서 동맹과 함께를 외쳤고, 그래서 이제 EU도 상당히 그 말을 같이 듣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해서 100%로 올리고, 그거를 이제 또 EU가 따라합니다. 48%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이 동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브릭스라는 데가 있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6개국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 나라들이 약간 그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결국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끝나고 나서 왕이가 이제 왕이 외교부장 겸 정치국원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 국가라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나라들이에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런 나라들을 우군으로 많이 만들겠다. 외교를 그렇게 천명을 했어요. 원래 중국 외교는 강대국 외교입니다. 강한 나라들, 강대국과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 한 100여 개의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좀 특징이 있죠. 인구도 많고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또는 그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서도 인도와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또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인도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인도도 중국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인도가 최대의 수혜국이 됐어요. 그 아시다시피 뭐 인구도 제일 많아졌고 물론 이제 인구가 많은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 일사불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뭐 IT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달해 있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평균 연령이 어려요. 거의 뭐 7, 8살 이상. 그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고령화가 돼서 40대 중반인데 여기는 30대 후반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같은 데는 32살입니다. 평균 인구가.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이제 미국의 통제로 어려울 때 주로 원유를 사준 데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 결국은 인도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계적 국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또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각축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해외 투자나 이런 걸 그 수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었고 그래서 시작한 게 1대1로 사업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중국 내부에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주요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의 업적으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대1로 전략을 계속 쓰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지나치게 중국 일변도의 흐름으로 가고 그런데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데를 우리를 따라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고 들어온 게 잘 아시는 바이든이 뭐 G7 같은 데서 1대1로와 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적이고 실제로 1대1로 하고 연계된 데가 한 150개 국가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나라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또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밀 수밖에 없고 이거를 중국은 우군을 만들어서 중국식 모델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미국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은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질서의 제정자.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서 규범을 만들고 원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거를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도 우리도 또 다른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브릭스라든지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이걸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글로벌 중추국가 한다 그러면서 외교 지평을 넓히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정상회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자기 편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게 경제든 정치든 특히 최근같이 경제 외교, 경제 안보 이런 게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중국 부동산은 이제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런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업체가 이미 도산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많은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나름대로는 내부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 부동산 업계 업체를 한 50개 정도만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는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줬고 그러나 과거와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지는 않겠다. 경기부양 자금을. 이거를 이제 누차 선언을 했고 실제로 미세한 조정은 계속했지만 대량의 경기부양 자금을 집어넣는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중국 정부가 기존에 지금 있는 이 시스템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중국은 그 중고 시장은 잘 안 쳐주던 시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존 주택 거래가 원래 많지 않았어요. 땅이 넓고 그러니까 잘 기획을 하면은 새 걸 짓잖아요. 그러면 새 거를 많이 샀는데 새 거에 대한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많은 거예요. 뭐 1억 채다, 8천만 채다, 뭐 6천만 채다. 중국 정부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800만 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그거를 누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저 집을 자본 영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뭔가를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지위가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대출 한도를 풀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살 때 다 상한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낮추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수금 이것도 액수도 굉장히 낮추고 했는데도 생각만큼 경기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매입을 해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뭐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는 특히 해외에서 보면 약 700조 정도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런 정리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는데도 약 5년에서 7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더 빠지죠. 왜냐하면 토지 사용권 팔아가지고 재정을 뭐 한 40%까지 보충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그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지방정부가 되게 많아요. 그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하얼빈의 그 흑룡강성의 넌지앙이라는 도시는
공공버스를 잠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막 일부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준다. 지방 공무원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흉흉한 거죠. 그 지방 정부가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앙 정부가 돈을 재정 자립도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중앙 정부가 줘야 되는데 한없이 줬다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방 정부 그 재정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냐면 뭐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뭐 7,900조 정도 된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인데 7,900조인데 우리 돈으로 7,900조인데 이게 그림자 금융은 뺀 거예요. 그 그림자 금융까지 들어가면 뭐 1경 뭐 몇천조, 2경 경으로 가는 거죠. 조 단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제 경기가 일단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 중국의 특기인 제조업 역량을 발휘해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기업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 취업도 나오고 이제 중국이 제대로 국제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구나. 아직 여전히 그 제조 능력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또 투자, 해외 투자도 들어오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생길 거고 이런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양성 순환이란 말이죠. 그럼 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은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중국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망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가 탁 이렇게 작전을 짜서 하면 착착착 과거처럼 뭐 이렇게 가는 그런 패턴을 중국에서 앞으로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전략 산업으로 생각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는 차별화가 있을 거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 자본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어떤 흐름, 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그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려움을 겪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경제 시스템을 보면서 범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중국이 12,000불 정도의 소득이다 그러는데 사실 어디가 12,000불이냐 이렇게 찍어보면 없어요. 연해 지역은 뭐 2만 얼마고 이쪽은 아직도 4,000~5,000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12,000불에다가 맞춰서 하면 이 2만 몇천 불이 있는 사람들은 12,000불을 저런 거 안 쓰죠. 4,000~5,000불은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지역별로 업종별로 분야별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중국 정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중국의 경제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워낙 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게 되지를 않아요.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작고 3만 불이다 그러면 유사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 시스템이 가능한데 중국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쪼개보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런 대형 부동산 기업들은 지금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또 중국의 그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가 잘 완공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파산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중국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는 거죠. 공산당이 볼 때. 그래서 그렇게까지 파산을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채권, 달러 표시 채권만 뭐 못 갖고 유예하고 이런 거고 국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홍콩에서 헝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 그거는 홍콩에 관한 부분이고 중국 내부의 부분은 또 관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아니, 저 망했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계속하고 뭐 공사를 하고 있고 저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중국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마저 망하게 되면, 저거마저 문제가 생기면 사회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하자. 이런 판단의 흐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중견, 중소 부동산 업체들은 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큰 덩어리들마저 도산이 되면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중국은 이제 아파트를 완전히 내장을 해서 분양을 하지를 않고 내장제는 이제 개인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연관 산업이에요. 뭐 카페트도 깔아야 되고 뭐 우리 빌트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정쩡하게 끝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랑웨이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꼬리 밑자 그다음에 막 너덜너덜하다라는 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뒷정리가 안 된. 그럼 그런 거부터라도 지금 빨리 그런 대형 기업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뒷마무리를 해야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완전히 도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확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지켜보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만회시킬 수 있는 게 외부 경제예요. 외부 경제. 그 외부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국이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들이 또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요새 얘기하는 과잉 생산. 너희들 과도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덤핑을 하는 거 아니냐. WTO 규정에 위배된다. 세이프 가드 발동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 경제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이것 때문에 막 경제가 완전히 엎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짜 어느 때 돼서 뭔가를 새로운 조치를 취해도 회복력이 없는 거야. 이걸 요때쯤에 딱 했으면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실기하면 나중에는 10회 다운을 당해서 일어나면 끝까지 싸울 수가 없잖아요. 1회 다운당하고 2회 권투하다가 다운당하면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10회 다운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이미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거가 중국 경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야, 그거 완전히 이 기회에 주저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저앉히려고 하겠어요? 주저앉히면은 미국이나 서방이 짜놓은 시스템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주저앉힐 거예요. 앉히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 4년도 견뎠고 바이든 4년도 어쨌든 우리가 망했냐 안 망했다 이거죠. 그죠? 뭐 전 세계 150개국이 우리가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인데 우리가 경제적 영향력이 더 크지 않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거를 끌고 가서 미국과 대항을 하고 중국적 흐름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시진핑 생각이니까 이 중미 간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도 쉽게
끝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마는 중미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니다. 상수다.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디커플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디리스킹입니다. 이제 위험 관리해 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서로 간에 뭐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리커플링을 하지 않을까. 다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 하나가 내가 완전히 잘못해서 당신 밑으로 가겠소. 또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당신들을 다뤘어. 이제 안 하겠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해온 정치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 고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완화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 갈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원래 시진핑 바이든이 만났습니다만 대면을 2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그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 서로 알고 조심하면서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은 일단은 이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미국 11월 대선 결과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봉쇄하는 정책으로 일관을 했고,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인류가 처음 봉착한 이상한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식으로 이제 봉쇄를 했고, 결국은 3년에 걸친 이 인류의 이 소위 전염병과의 투쟁, 이거는 결국은 한 번씩 다 걸려야 해결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됐는데 중국 정부가 3년에 그 코로나 봉쇄를 마치고 작년에 의욕적으로 리오프닝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경제를 다시 원래대로 완전히 새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효과가 중국 정부의 의도만큼 드러나질 않죠. 아는 이유는 중국 혼자서 한다고 되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중국 내부에서도 3년 동안의 봉쇄 후유증이 있어서 금방 전환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소위 3위 업체인 헝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위 업체인 비구이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완커라는 2위 업체, 아주 우량 업체로 알려져 있는 업체마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나오면서 경제가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뭐 중국 붕괴론 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입을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가지고 있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 8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쏟아부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때 투입된 돈들이 결국은 오늘날에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한 번에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조치들을 뭐 이미 부동산 관련만 해서도 100여 종 이상의 규정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반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고민인데 최근의 추세는 그 수출이나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 5.3% 성장을 했다.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믿냐. 뭐 좀 숫자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5월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 소비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5월에 한 3.6% 정도 올라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반등을 한 거고, 특히 이제 수출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한 7.6% 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내수, 투자, 수출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연초, 작년 말 이런 때보다는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의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집을 사고 증시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정책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져요. 그 7월에 이제 중국의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때 조금 과감한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더 이제 좀 중국 정부로서 답답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경기 활성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소위 탈중국 추세도 예전보다는 조금 약화됐지만 어쨌든 신규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가 하드 캐리하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거를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안 쓰는 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안 쓰는 거는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반등한다, 회복한다라는 다양한 조치와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고점 대비로 따지면 거의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을 샀다가 이게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직 바닥을 안 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대비 자금의 개념으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오히려 이제 저축을 자꾸 하는 거죠. 위험 회피를 통해서. 그래서 저축률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기형적으로. 이거 이제 돈이라는 게 풀려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이제 소위 민간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다시 나오지를 않는 이제 이런 구조에 처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중단기적 미래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잘 안 사잖아요. 더 떨어질 때를 소비자들은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많이 나왔고, 실업자가 라는 거는 고정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어서 돈이 생기더라도 쓰지를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이 뭔가 거기에서 기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출이 이런 게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근에 수출, 특히 뭐 이 전자제품,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나 EU가 강력한 관세 부과를 또 예고하고 있고, 일부 미국 같은 데는 8월 1일부터 또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밀어내기 수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알리템으로 상징되는 저가 공산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다 같은 패턴이에요. 중국이 제일 잘하는 산업 제조 쪽에 다시 중국이 약간 발을 돌린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출이 반등이 됐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치가 약간 이렇게 연초에 비해서 개선된 것도 또 다양한 평가를 하죠. 이게 과연 정말로 개선 확장세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의 대중국 이 압박이라든가 이런 조치로 인해서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냐를 두고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쨌든 연초보다는 조금 완만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 이거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작년에 그 경제공작회의라는 올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제 해마다 연말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때 명확하게 중국이 소비를 가지고 진작시키는 거에 한계를 느꼈죠.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없고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수를 진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원래 잘하는 거, 제조, 이 산업을 더 강조했어요. 처음으로. 매번 내수가 국내를 이끌어야 된다,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된다 그러다가 이 작년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산업 생산, 물론 이제 그냥 산업 생산하면 또 저가 공산품 뭐 차이나 쇼크 2.0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신질 생산력이라는 새로운 품질의 소위 이제 하이테크 이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산업을 재고하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저가 공산품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지금 단계는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세계의 공장, 제조력을 최대한 이용해보자 하는 추세가 지금 이 대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자본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증권 시장 활성화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증권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한 거가 결국은 중국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아직 신뢰가 안 생겨서 그런 건데, 증권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여전히 그 해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그치지 않고 있고 신규 자본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95, 6%가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상해 지수가 3,000이 또 무너졌어요. 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3,000을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3,000이 넘어가면 좀 괜찮게 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3,000 이하로 떨어지니까 힘이 좀 빠진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관망을 지금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중국이라는 데가 부동산이 안 좋아서 증시가 확 올라가고 증시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확 올라가는 일반 이런 자본 구조는 아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우리는 이 여기에 갈 돈이 막히면 일로 흘러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중국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투자자들이 판단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탁 뭐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도 선뜻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답보 상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과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가 한창 좋아지니까 그런 자금들을 해외로 많이 또 투자도 하고, 중국도 해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조수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밖으로 나가서 투자하라.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한때 뭐 미국 월가를 다 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원래 일본 위협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위협론, 그러다가 중국도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일본하고 중국은 좀 다르죠. 시스템도 다르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또는 버블 경제에 빠졌을 때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2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었고, 중국은 그렇지 못하죠. 아직 중진국에 본격적으로 도달하지도 못했고, 소득이 뭐 12,800달러 정도고 고령화 사회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비슷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내려온 거고, 여기는 지금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아직 뭐 피크 차이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피크를 찍은 적이 없어요. 뭐 최강의 그걸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이제 그 결정적으로 현상들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중국은 아직도 정부가 여력은 있습니다. 외환보 요구도 3조 3천억 달러가 달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지방 정부는 돈이 없지만 중앙 정부는 나름대로 돈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썼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런 기회에 자체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헝다가 디폴트, 뭐 그다음에 미국 이웬이 디폴트인데 망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직도 정부에 의해서 유지는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파산시키거나 이러면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헝다라든지 미국 이웬 이런 데가 중국에서 우리 그 신도시급 공사 현장들을 합치면 한 3천 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갑자기 파산을 시켜버리면 그 사회적 혼란은 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도 안 시키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지금 그 사이에 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하는 이런 좀 어정쩡한 패턴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놔두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정책적 만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고, 삼중고가 겹쳐진 거죠. 거기에 미국의 압박, 서방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중국 경제를 계속 이끌고 가고, 특히 시진핑이 들어와서 강조하는 뭐 공동부유라든지 어떤 그 사회주의성의 강조를 가지고는 중국이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홍콩은 원래 이제 1997년에 중국에 반환이 됐고, 그래서 50년간 불변, 기존의 제도와 이런 거를 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2019년, 20년, 21년 이 3년 연속으로 정치적으로 홍콩을 종속시키는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법, 그 다음에 홍콩 사회에서 소위 민주 세력을 소탕하는 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의 심사위원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홍콩의 민주사회, 민주세력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콩은 전 중국의 관문이었어요. 모든 자본이나 뭐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 투자의 약 60%를 그래도 홍콩 메커니즘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홍콩이 중국의 손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소위 그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갔어요. 지금 그래서 싱가포르이 그 중국 압박에 대한 그런 어떤 과시를 좀 보고 있고, 중국은 심천이라는 홍콩 옆에 있는 여기서 대체하겠다. 그런데 홍콩도 잘 안 되는데 심천이 되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남도 경제특구에서 그런 기능을 하려고 2035년까지 구축하겠다 그러고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콩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 그다음에 자유무역항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왔고, 97년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몇 년간 이제 완전히 홍콩의 세계적 지위가 사라진 거죠. 근데 실제로 2010년 정도부터 홍콩은 전 중국의 관문이 아니다. 홍콩은 이제 광동성의 관문이다. 이제 이렇게 좀 홍콩의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97년 홍콩이 중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홍콩이 GDP가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20% 가까이 됐습니다. 중국이 워낙 못 살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2.6%로 떨어졌어요. 중국의 GDP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콩의 중요성이 약해진 거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보안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고 올해 4월 23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의 그런 활동도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안법의 핵심 내용은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가 북경이나 상해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좀 옥죄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 같지 않고 사실은 보안법이나 이런 거 만든 것도 홍콩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해외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척결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도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콩을 거기 빅베이 에리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열 몇 개 도시 중에 하나로 이제 홍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홍콩이 갖고 있던 세계적 지위가 사라졌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많잖아요. 근데 97년 이후에 중국에 귀속이 되면서 본토의 사람들이 홍콩에 많이 들어와서 홍콩을 장악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홍콩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고 증권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콩 내부 사람들의 출로가 굉장히 제약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자리는 다 또 중국에서 와서 차지하고 이런 그 지금 단계라서 옛날과 같은 그런 그 자유무역한 홍콩 우리 뭐 늘 얘기하잖아요. 뭐 연말연시에 홍콩에 쇼핑 가야 된다. 100만 불 야경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도 홍콩의 어떤 특별성을 약간 지우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홍콩이 막 무슨 민주화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우산혁명도 하고 많이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콩이라는 데는 다양한 세력이 섞여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중국에서 성공하고 그 사회주의가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개혁 개방하면서 돈 벌려고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97년 이때는 친중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서 홍콩이 과거와 같은 그런 패턴의 민주화를 그대로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의 중국화냐 중국의 홍콩화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홍콩이 중국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1984년에 중국과 영국 간에 원래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이 반환 협상을 할 때 지금 와가지고 그때 왜 해줬냐 홍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방에서는 중국이 발전하면 홍콩 같은 패턴이 될 거다.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중국식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격차가 생겼죠. 게다가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홍콩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자유 홍콩의 개념은 적어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LPR이 뭐 3.95니까 5년 만기 그게 이제 기준금리인데 이게 더 떨어지면은요. 그 자본이 유출이 되죠. 뭐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리 차가 있어서 자본이 유출이 되면 지금 중국에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중국 돈이 자꾸 나가는 거는 중국은 아주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 부의 유출이니까. 초강달러 미국과 그렇지 않은 비달러 국가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죠. 우리도 똑같이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 그리고 특히 외자가 또 들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대형 경제체는 그 타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위엔화가 힘이 없다라는 거는 중국 돈 가치가 없다는 거고 그거는 중국 경제가 허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투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거를
그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꾸 했더니 돈이 딴 데로 올라가고 돈은 쓰지도 않고 그 금리 인하했더니 돈이 자꾸 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5개월째 동결했잖아요. 동결한 이유가 만약에 정말 나쁘면 했을 거예요. 돈을 더 풀려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이 인하 할 듯 하면서 안 하잖아요. 강달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그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하는 그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국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좀 굉장히 어려움에 그것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그 강달러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고 특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무슨 뭐 경제나 이런 데서 대결하는 구도에서는 중국은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금리를 내리거나 환율이 인하되거나 이런 것들이 부의 자본의 유출로 이어지게 되면 그건 결국 중국 경제 그렇지 않아도 튼튼하지 않은 중국 경제 체력을 상당히 갉아먹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압박이 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반사이익이 과도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규제를 받죠. 원래 그렇잖아요. 중국계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를 한국이 많이 차지했네. 그러면 한국이 계속 가는 것도 그렇게 봐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이제 각국은 다 각국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사이익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규제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 그런 흐름이 계속되면 그 경기, 그 산업 자체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도 특별히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그 반등, 반사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바로 잘 아시는 초격차 전략이에요. 한국 거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으면 그게 돼요. 그죠? 한국 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우리가 반도체하고 배터리거든요. 근데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또 TSMC랑 경쟁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파운드리가 대세인데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SK나 메모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이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물론 AI 산업이 뜨면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들이 훨씬 더 그 고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렇다고 뭐 삼성 파운드리도 어쨌든 2위입니다. 그 점유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최강자의 지위에 있어요. 있는데 정말 삼성이 아니면 안 되는 또는 뭐 SK가 아니면 안 되는 LG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는 SK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반사 효과가 조금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게 또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에 대한 규제처럼 한국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다른 데가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지속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현상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게 이제 인민폐 국제화예요. 인민폐 국제화인데 지금도 중국이 그 상무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30%는 위안화 결제를 한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위안화 루블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정 산업이나 특정 국가와는 그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다양한 국가들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월드와이드 유즈예요. 보편적으로 널리 쓰여야 돼요. 그럼 널리 쓰이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 저 돈은 안전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달러도 좀 불안해. 그러면 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유로, 엔 이런 것들도 옛날만큼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니까 다른 데가 맥을 못 쓰니까 저거 갖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종이장 되는 거 아니야?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은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페트로달러나 이런 쪽으로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중동 국가들이 우리는 당신네 경제가 튼튼하고 미국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세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페트로달러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꺼려지게 되잖아요. 저거 돈 저걸로 받아가지고 저거 나중에 휴지 쪽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국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고 결국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와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들만 지금 하고 그게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지금 한때 5% 정도까지 세계적으로 쓰였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 사실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믿음감 이거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페트로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유럽은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교류에서 가장 적극적인 데가 독일이고요. 독일이 이제 그러다 좀 돌아섰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원래 EU하고는 항상 결이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독자 행동을 많이 했고, EU라는 데가 세계 경제 2위 경제체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4천만 달러 차이로 중국을 밀어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양대 경제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EU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탈퇴한 영국까지 더하면 이제 차이는 조금 더 나죠. EU가 27개 나라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연계를 신경을 쓰고 있고 그전에는 트럼프가 독자주의적인 흐름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고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EU하고도 거리 두기를 많이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이제 EU하고 더 가까워졌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좀 달라진 거예요. 이 바이든은 EU와 연계를 해서 뭐 이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중국이 브릭스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이런 데와 이제 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EU 입장에서는 중국과 잘 지내서 괜찮았고 좋았는데 보니까 자신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EU의 뭐 자동차 이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중국산 자동차도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EU 경제 플러스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은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늘 그렇지만 이게 뭐 한 번 좋았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기복이 있고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예전과 같이 EU가 중국에 원래 다 우호적인 건 아니었지만 우호적이지 않다. 게다가 EU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EU에 들어간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이제 EU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조금 옛날 같이 그렇게 EU와 안정적인 관계나 이런 걸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다. 다 견제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은 이제 작년 9월 13일 보스토친이라는 데서 김정은 푸틴이 만났고 이제 얼마 전에 북러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 러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재래전으로 전환이 됐고 재래전에는 역시 포탄, 미사일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재고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북한이에요. 옛날부터 쌓아놨으니까. 전쟁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마침 북한은 과학기술, 소위 핵능력 고도화 이런 거에 기술이 필요한데 중국이 잘 안 주죠. 중국한테 원래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핵 보유국, 실질적 핵 보유국이 돼 있는 북한을 동북아에서 지원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원래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와 교환을 하고 군사과학기술이라든가 일부 에너지를 받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으로 국제 왕따 국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잘 상대를 안 해주는 제재국가 둘이서 만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작년 8월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고 그러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왔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데 자기까지 낑겨가지고 한미일 북중러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국 둘이서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사실 중국이 여기에 낄 이유가 별로 없죠. 1대1로 상대해도 자기가 훨씬 세졌잖아요. 중국이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러시아가 도와달라는 입장이고 중북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뭐 중국, 북한, 러시아 3자구도 안 만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둘이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동북아 지역에서. 갑자기 유럽에 있는 러시아가 와서 북한하고 짝짝꿍이 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쇄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우리한테도 북한에 대한 뭐 건설적 역할 어쩌고 이러면서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야 이게 북러가 이러면 당신들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한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가지 마라.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갔다고 그래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중국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러시아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 러시아랑 지금 하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군사과학 기술을 러시아가 또 많이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죠. 만약에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서해 바다, 국경도 맞대고 있고 예를 들어 정찰위성이 성능이 좋아지면 남한만 봅니까? 중국도 다 보죠. 그게 중국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를 않을 거고 그런 가운데 뭐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전략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데도 우리 한일중 3자 정상회담 통해서 리창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한 외교 안보 대화를 같은 시기에 했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거는 뭐 두 나라 간의 일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합의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를 지금 벌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들이 뭉칠 거야라는 거를 또 우회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익을 좀 얻는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앞에 두고는 뭐 북중러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는 중러는 상임이사국이니까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중국이 나서서 또는 이 구도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알리고 확장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한미일 3자 동맹을 3자가 동맹이 아니죠. 합의한 거를 아시아판 소나토다 이랬는데 만약에 중국이 중심이 돼서 북중러가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소 집단을 만든 거랑 똑같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감정들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특히 민간 감정이 안 좋아졌고, 중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하고도 뭐 경제 뭐 이런 걸 떠나서 가까이 있고, 여전히 광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데고, 모르는 척하고 지낼 거면은 그냥 모르면 되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손해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적어도 뭐 정치적으로 북한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거는 그렇다고 쳐야 되고요. 이제 상호 간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기준점을 잡고 움직여야 된다. 글로벌 밸류체인 40%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20여 %의 전 세계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고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시진핑이라는 특수한 지도자에 의해서 뭐 이제 그게 요새는 시진핑 리스크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서 시진핑식 운영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지만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 최근에 그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방정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경제 교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야별 업종별로 그런 공간을 찾는 노력을 양자가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